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단원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에 보면은요,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 화장품 원료의 분류에 대해서 시험 문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은요, 자, 수성 원료, 유성 원료라고 나오는데, 자, 수성 원료라고 하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물하고 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성 원료는 오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비누 종류들을 우리가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요. 물하고 오일은 서로 섞일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섞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계면활성제의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가 씻어내는 제품에도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고분자 화합물. 고분자 화합물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점도를 일으키는 점증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pH 조절제. 우리가 화장품에 보면 뭐 약산성 화장품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산성으로 바꾸거나 또는 알카리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알카리제, 산성제를 우리는 pH 조절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에는 보면 색소, 그리고 향료,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활성 성분, 기능성 성분을 말하죠. 이러한 성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의 안정성을 위해서 산화 방지제, 보존제, 금속이온 봉쇄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금 뒷부분에 넘어가면 더 많은 그 화장품 원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징이 나오고 어떠한 원료를 말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성 원료에 보시면 정제수, 에탄올, 폴리올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에탄올은 수성 원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건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빼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에탄올은 사실 물하고도 친하고 오일하고도 친하죠. O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녹기도 하고요. 그리고 탄소와 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산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그런 헷갈리는 것들은 시험 문제 출제되지가 않고 물하고 친한 친수성의 순서대로 나오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탄올을 수성 원료라고 제가 넣어 놓은 것 뿐입니다. 헷갈리시는 분은 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수성 원료를 보시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게 정제수에 해당이 되고요. 정제수는 우리가 꽃수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폴리올류에 보시면 폴리올류는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콜, 프로필렌글라이콜, 폴리에틸렌글라이콜, 뒤에 글라이콜이라고 끝나는 것들이 많죠. 원료를 일일이 명칭을 다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글라이콜이라는 말이 나오면 폴리올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올류의 특징은 보습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하고 굉장히 친하죠. OH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하고 친한 정도가 틀리는데요. 그건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일 종류를 보면 동물성이 있고, 자, 식물성이 있고, 강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일에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동물성, 식물성, 강물성을 분류하는 이런 것들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많이 나오죠. 식물성은 대부분 우리가 식품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시면 식물성이라는 걸 대부분 알 수가 있고요. 난황류 같은 경우는 계란에서 채취한 거고, 밍크 오일은 밍크라는 동물의 피하 지방에서 추출한 거고요. 마유, 말이죠. 수칼렌, 상어 간유에 해당이 되고요. 라놀린은 양털에서 채취한 오일에 해당이 됩니다. 강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 미네랄 오일, 대표적인 게 미네랄 오일이죠. 여러분은 그냥 미네랄 오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트롤라튬 이러한 것들이 강물성 오일에 해당이 되고요.
합성계 오일은 실리콘 오일, 에스터류, 탄화수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합성계에서 보면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요즘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고급 지방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무엇을 말하는지, 고급 알코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어떤 원료를 말하는 건지 찾는 그러한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계면활성제에서는 음이온인지 양이온인지 양쪽성인지 비이온인지 분류할 수가 있어야지만 되고요. 자, pH 조절제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pH가 7이 우리가 중성이죠. 중성이고 7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산성에 해당이 되고 7보다 위로 올라가면 알칼리성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자, pH가 8입니다. 8인데 내가 pH를 6.5로 맞추려고 해요. 자, pH를 6.5로 맞추려고 하면 어떠한 원료를 넣어야 됩니까? 산성제 원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시트릭 애시드죠. 구연산. 자, 시트릭 애시드가 오지선다에서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원료 외에 산성제 원료 다른 것들도 많이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pH를 조절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는 항상 제일 많이 사용되는 원료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역으로 6.5에서 만약에 8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알칼리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칼리제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알지닌, TEA 같은 게 대표적인 알칼리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성가리, 가성소다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색소에는 염료, 레이크, 안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안료 중에서도 보면 무기안료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체질안료, 착색안료, 백색안료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도 알아야지만 됩니다. 자, 향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퍼퓸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은 합성이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에서 채취한 것들, 식물에서 채취한 것들. 식물에서 채취한 거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다 합해서 향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향료는 발향이 잘 되는 오일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장품 만들 때 보면 향료는 제일 마지막에 투입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7회차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투입이 되는데 처음부터 발향이 잘 되는 오일류를 처음부터 화장품 만들 때 넣어서 만들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자, 활성, 기능성 성분 관련된 거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산화 방지제, 비타민 E, BHA, BHT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산화 방지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존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존제도 뒷부분 넘어가면 외워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속이온 봉쇄제 같은 경우는 EDTA라는 말이 나오면 금속이온 봉쇄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세하게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수성원료 물하고 친하다라는 뜻이죠. 친수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물하고 친한 원료에 해당이 되고요. 자, 대표적인 거 물, 꽃수, 에탄올. 에탄올 보시면은 탄소가 2개, 수소가 5개, 그 다음에 OH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죠. O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하고 친합니다. OH를 1개를 가지고 있죠. 자, 폴리올류를 보시면은요. 자, OH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다가 알코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가 알코올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화장품이 유통 과정상 보면 우리가 여름에 배송이 될 때도 있고 겨울에 배송이 될 때도 있죠. 겨울에 배송이 됐을 때에 바깥 온도가 영하 온도라면 그때 얼었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다시 녹죠.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화장품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얼지 않도록 동결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너를 만들 때 보면 물만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러한 폴리올류를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폴리올류는 우리가 이 동결 방지를 하는 역할도 하지만 보습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제의 역할도 하고 있죠. 용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 보존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약간의 그 소수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러한 원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녹여서 사용을 할 때 녹여주는 국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용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용제는 에탄올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폴리올류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용화제로 사용된다. 가용화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향료와 같은 이런 오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약간의 그러한 향료들을 우리가 물 속에 녹은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을 가용화제라고 하고요. 계면활성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올류는 보습제고 동결을 방지하지만 용제나 어떠한 것들을 녹여주는 가용화제 이러한 역할들도 약간씩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종류에 보시면 글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라이콜이란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폴리올류에 해당이 된다. 시험 문제에 솔비톨이라는 게 나왔었는데요. 이 솔비톨이 폴리올류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유가 알코올에 해당이 됩니다. 하이드록시기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2가, 3가, 5가, 6가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우리가 아까 알코올,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에탄올 같은 경우는 OH가 한 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OH가 많으면 많을수록 친수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될 때 보면 몇 가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2가 알코올에 해당되는 게 글라이콜이라고 끝나는 것들, 그리고 3가가 글리세린이죠. 5가는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가는 솔비톨 한 가지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탄올 같은 경우는 OH를 한 개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게 뭐냐면 원투 헥산 다이올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폴리올류는 보면 약간의 보존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보존제에서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화장품 법에서 보존제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원투액산 다이올 같은 경우에도 폴리올류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보존제의 역할이 보존제로 지정되진 않았죠. 보존제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보조의 역할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살균의 기능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물론 우리가 이 화장품 만들 때 보면 보존제로 사용된 거지만 보존제로 지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품 법에 따라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헥산다이올은 보존제는 아닙니다. 폴리올류에 해당이 돼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유성원료. 자, 유성원료는 물에 녹지 않는 비극성 오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유성원료의 특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됐었는데요. 피부를 유연하게 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뜻이죠. 피막을 형성하고, 피막을 형성한다는 게 밀폐제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 오일류를 피부에 바르게 되면 우리가 이 피부에 있는 그 수분이 바깥으로 증발되지 않도록 밀폐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화상 입었을 때 보면 바깥하고 바깥에 있는 바이러스나 이러한 균들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밀폐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세린이죠. 소포제, 강택제, 경도조절제, 유화제, 계면활성제 뭐 이러한 것들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밑에 네모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피막 형성제 그리고 피부 연화제
그리고 사용감을 향상시키고 광택제로 사용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성원료가 하는 역할이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름을 바르면 반들반들 광택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부드럽게 바뀝니다. 우리가 모발 같은 경우에 머리털이 푸석푸석하면 기름을 바르면 굉장히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바뀌죠. 그래서 모발에 연화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유성 원료를 자세히 보면은요. 자, 유지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놨는데요. 이거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자, 유지는 뭐냐면 오일과 팻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유지라고 한다. 즉, 오일은 유동성이 있는 거를 말하고요. 팻은 지방산, 즉, 그 반고상 형태 버터 스타일, 우리가 돼지 기름 같은 거, 소기름 이런 것들 보면 고상으로 굳어지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녹죠. 이런 형태로 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유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지에는 포화, 불포화, 오메가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없고요. 이 정도로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는 제가 아까 앞에서 먼저 얘기했듯이 식물성 오일과 동물성 오일 그리고 광물성 오일을 구분하는 형태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동물성 오일을 보시면은 자, 밍크 오일, 밍크의 피하 지방에 있는 오일, 스쿠알란, 상어의 간유를 말합니다. 스쿠알렌도 우리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수소를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스쿠알란이라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요즘은 상어 간유로만 가지고 스쿠알란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식물성 오일도 스쿠알란으로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뮤 오일도 보면 타조와 비슷하게 생겼는 동물이 에뮤라는 게 있어요. 피하 지방에서 얻는 오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에서 얻은 것, 그 다음에 바다 거북 오일, 나낭 오일이라고 하면 계란에서 얻는 겁니다. 라놀린은 양털의 피지에서 얻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낭과 라놀린 오일이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잘 틀리고요. 특히 라놀린 오일은 많이 출제되는 그 대표적인 동물성 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자, 강물성 미네랄과 페트롤라튬이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미네랄과 페트롤라튬은 대표적인 강물성 오일이면서 탄화수소에 해당이 되죠.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탄화수소는 뒤로 넘어가면 더 나오기 때문에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튬은 탄화수소다, 강물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 스쿠알란 같은 경우에도 탄화수소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스쿠알란은 강물성계 탄화수소가 아니고 동물성 탄화수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합성 오일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기 시작을 했죠. 자, 에스테르 오일,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의 에스테르 반응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에스테르 오일에 해당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실리콘 오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실리콘 오일은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면 자, 규소와 산소의 결합인 실록산 결합을 가지는 유기규소 화합물의 총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실리콘 오일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시험 문제에 실리콘 오일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리콘 오일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종류를 일일이 다 이걸 외우기에는 사실 너무 어렵죠. 뭐 연구소에서 원료를 많이 다루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메치콘, 실록산, 실록세인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실리콘 오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록산, 실록세인, 메치콘 이런 말이 나오면 실리콘 오일이다. 자, 그 외에도 보면 자, 왁스. 자, 왁스 종류도 우리가
소수성 원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고급 지방산에 고급 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테르 화합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를 보시면은요. 비즈왁스라고 해서 비즈왁스는 벌집에서 채취한 거죠. 그리고 라놀린 왁스라고 해서 양털에서 채취한 거. 자, 호호바 오일이라고 있는데 이 호호바 오일이 오일이다, 왁스다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호호바 오일은 사실 우리가 한여름이 아니면 이렇게 굳어 있어요. 고상으로. 그래서 왁스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게 왁스냐 오일이냐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헷갈리는 것들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호호바 오일은 오일이다 왁스다 이렇게 헷갈려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헷갈리는 건 출제가 잘 되지 않아요. 자, 카나오바 왁스, 칸데릴라 왁스, 오조케라이트. 카나오바, 칸데릴라는 식물성 왁스다라는 거를 이렇게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식물성 왁스에 해당이 되고 얘는 동물성 왁스에 해당이 되고요. 자, 비즈왁스도 그냥 물론 동물에서 뽑은 건 아니지만 동물성 왁스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조케라이트는 강물성에 해당이 되죠. 자, 탄화수소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탄화수소인 것은, 탄화수소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고급 지방산. 자, 지방산은 대부분 동물성 유지의 주 성분입니다. 탄소수가 많은 유기산으로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알카리성 물질과 중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중화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알카리성 물질인 가성소다나 가성가리를 넣어가지고 비누로 많이 만들고 있죠. 자, 고급 지방산은 탄화수소 사슬이 긴 지방산 물질을 통칭하여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종류를 보시면 라우릭 애시드, 미르스틱 애시드. 애시드가 한국말로 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라우린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미르스틱 애시드. 그냥 한 가지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양쪽 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외우지 마시고. 왜냐하면 시험 치면 그냥 한글로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다 지방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방산인데 굉장히 딱딱한 지방산이죠.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의 뭐 포화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땀으로도 잘 빠지지 않는 굉장히 딱딱한 그러한 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화장품 만들 때는 이러한 딱딱한 지방산을 사용하게 되면 화장품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뭐 딱딱한 립스틱을 만든다든지 또는 로션에서 크림 타입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고급 지방산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급 지방산은 뒤에 있는 설명은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라우릭 애시드, 미르스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이런 게 나오면 고급 지방산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알코올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탄소수가 3개 이하인 경우 대부분 수용성이고 우리는 저급 알코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고급 알코올은 뭐냐? 탄소수가 6개 이상인 고급 지방산에 에스테로화 시켜놓는 것을 우리는 고급 알코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류를 보시면은 라우릴 알코올, 미르스틸 알코올, 세틸 알코올, 세테아릴 알코올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틸이나 스테아릴 알코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설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즉 고급 지방산의 에스터인 탄소수가 6개 이상이고 고급 지방산의 에스터인 원료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고급 알코올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틸 알코올이나 세티아릴 알코올 이런 것들을 고르면 되겠죠. 어떻든 디귿과 리얼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원료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더라도 고급 알코올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거를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하고 있고요. 이 탄화수소는 종류를 보면 미네랄, 아이소파라핀, 페트롤라튬, 아이소헥사데칸, 수칼렌, 수칼람 이런 것들이 다 탄화수소에 해당이 됩니다. 탄화수소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화수소에 해당되는 원료를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원료들의 이름들은 대충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항상 시험 치면은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고를 수는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리고 4단원에서도 우리가 탄화수소류를 이러한 이름들 오일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탄화수소의 종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들은 못 외워도 꼭 외우셔야지만 다른 문제들과 연관성이 이어집니다. 자, 계면활성제. 자, 계면활성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비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누도 계면활성제지만 우리가 린스도 계면활성제고요. 우리가 사포닌이라고 하면 인삼에 들어있죠. 인삼에 들어있는 이런 사포닌 종류들도 계면활성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보면 버터에다가 우리가 그 계란을 넣어가지고 물하고 밀가루하고 혼합을 시키죠. 그때 사용되는 계란 노란자도 계면활성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 종류를 보시면 자, 용도에 따라서 유화제, 가용화제, 분산제, 세정제, 대전방지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자, 유화제라고 하면 물하고 오일은 섞일 수가 없는 성격이 완전 다른 물질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섞였는 것처럼 보이도록 골고루 혼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용화제라고 하면 우리가 향과 같은 이런 물에 녹지 않는 난연성의 물질을 물에 녹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을 가용화라고 하고요. 분사는 우리가 겔포스와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색소처럼 이런 가루로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안료를 용제에 분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제를 제가 국물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가루 자체가 난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이나 오일에 녹지 않습니다. 근데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주는 그러한 분산제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샴푸나 바디 클렌저, 비누 이런 것처럼 세정의 목적을 가지기도 합니다. 세정의 목적은 우리가 대부분 뭐 음이온처럼 강력하게 때를 세척해낸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되겠죠. 자, 대전방지제라고 하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이 특징을 설명하고 그 유화제냐 가용화제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20도씨에서 물에 대한 표면 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면은요, 자기들끼리 같은 물질끼리 서로 똘똘 뭉치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데요.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떨어뜨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른 시멘트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이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에탄올 같은 경우는 확 퍼져버립니다. 어디든지 간에. 물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여기서 보면 1이죠. 1이.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에서 보면 안정성이 뭐라 그랬어요? 화장품이 분리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대부분 분리가 되고 물론 뭐 향이 변하고 뭐 색이 변하고 이런 것도 안정성에 해당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분리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물이 표면 장력이 워낙 높아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굉장히 위배가 많이 되죠. 물 때문에. 그래서 물은 표면 장력이 가장 높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때 2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물하고 표면 장력이 거의 가까운 게 어떤 원료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리세린이 정답이도록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제일 낮은 것, 지금 여기 보면 에탄올이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물하고 제일 친한 거는 글리세린, 그리고 표면 장력이 제일 낮은 건 에탄올, 그냥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이라는 말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끼리 서로 밑에 팁에 보시면은요, 같은 물질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물질끼리 똘똘 뭉치려고 하는 힘. 설명이 나오고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관식으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 자, 계면 장력. 섞일 수 없는 두 액체상 사이에 존재하는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비커에다가 물을 넣고 오일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물이 밑에 있고 오일이 위에 둥둥 뜨죠, 그죠? 이렇게 둥둥 뜨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선이 생기잖아요. 물하고 오일 간의 선. 요거를 계면 장력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계면 활성제를 투입하게 되면 이 계면 장력을 없애버려 가지고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계면 활성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두 물질 사이에 있는 요 선을 우리가 계면 장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계면 활성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면 활성제 특징에 오면 사실 외울 게 좀 너무 많죠, 그죠? 문제를 쉽게 낼 수도 있고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2단원에서 보면 거의 지금까지 시험 칠 때 우리가 지금 7회차까지 시험을 쳤죠. 그 시험 문제에 보면 한 2번 정도 빼고는 거의 매 회차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특징에 나오면 어떤 계면 활성제인가 또는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양쪽성이냐 뭐 비이온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 구분하는 거는 종류에서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자, 양이온 계면 활성제. 자, 양이온은 우리가 흔히 그 린스에 좀 많이 사용됩니다. 이 대전 방지제로 많이 사용된다. 즉 정전기가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깨끗이 씻어내는 세척력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가 빨래 빨 때에 많이 들어있겠죠. 물론 빨래 빠는 세제는 화장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샴푸나 바디 클렌저 또는 얼굴 씻을 때 사용하는 폼 클렌저 뭐 이런 것들에 보면 음이온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깨끗하게 때를 벗겨내 주겠죠. 우리가 우리가 그 원자를 보면은요, 이 원자에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물론 양성자 안에 뭐 중성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건데 그렇게 뭐 상세하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외우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쓰는 쉬운 용어로 제가 해볼게요. 우리가 이 원자에 보면은 양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자란 말이에요. 원자는 음이온과 양이온 숫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 음이온을 남한테 뺏기게 되면은요, 남아있는 게 양이온만 남아있죠. 그러면 양이온만 남아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양이온 계면 활성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양이온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뺏겨놓은 놈을 남한테 다시 뺏어와야 되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흡착하는, 들어붙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붙기 때문에 린스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씻어도 잘 안 씻기죠, 그죠? 이 헹굴 때 보면 들어붙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양이온 계면 활성제가 대표적인 게 린스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한테 뺏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음이온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붙게 되죠. 그러면 음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양성자보다 우리가 음이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딴 놈한테 뺏어왔기 때문에 힘이 장난 아니게 세요. 힘이 세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세척력이 강력해서 우리가 세정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샴푸 만들 때 보면 지용성, 그러니까 지성용 샴푸를 만들 때 보면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음이온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세척력이 좋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계면활성제와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죠. 이 클로라이드로 끝나는 거는 양이온 계면활성제고 설페이트로 끝나면은 음이온 계면활성제다. 그냥 이 정도로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pH에 따라서 얘가 성격이 바뀝니다. 음이온으로 가기도 하고 양이온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pH가 산성이 되면 얘가 양이온 성격을 띠기 때문에 린스처럼 미끌미끌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알카리성을 띠게 되면 음이온 계면활성제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세정력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폼클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미끈덩미끈덩거리는 그 폼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뽀도독거리는 그 폼클도 있죠. 이 미끈덩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 제조회사에서 그 코코베타인 계열 또는 코카마이드 프로필베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그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다른 계면활성제에 비해서 이제 금액이 좀 저가형이다 보니까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약산성 폼콜을 만들었을 때 대부분 미끈덩거리면은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좀 많이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뒤에 보시면 베타인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죠. 코코베타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라우라미도프로필베타인, 소듐 코코 암포 아세테이트 이런 것들이 양쪽성 계면 활성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에 보시면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pH에 따라 특성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나쁘게 표현하면 뭐 양이온으로서도 시원찮고 뭐 음이온 기능으로도 뭐 시원찮고 뭐 좋게 말하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순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영유아용 그 영아용 그 기저귀 전용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 때 보면 코코 베타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이온이 없기 때문에 피부 자극도가 낮죠. 그래서 이런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사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운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료의 종류를 외울 때에 음이온과 양이온, 양쪽성을 구분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비이온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으면 뭐 다 외우신다고 해서 절대로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들을 혼합해서 섞어 놓고 음이온, 양이온, 양쪽성,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연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연 유래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레시틴이라고 하면 대부분 콩에서 좀 많이 추출을 하고 있고요. 사포닌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인삼에 좀 많이 들어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식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세테아릴 올리베이트, 솔비탄 올리베이트 이러한 것들이 천연 유래 계면 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가용화제로 쓰기도 하고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계면 활성제로 일반 계면 활성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레시틴은 우리가 계면 활성제로 유화 타입의 화장품 만들 때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레시틴은 양쪽성 계면 활성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외에 그 천연 유래 계면 활성제들은 대부분 비이온 계열이 좀 많고요. 레시틴은 사실 저도 이거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양쪽성 계면 활성제라는 거, 요 부분이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 피부 자극도에 대한 순서 그리고 세정력에 대한 순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자극도에 보시면은 우리가 린스를 사용할 때 보면 두피에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주의사항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피부가 많이 가렵죠.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잘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극도가 제일 높은 게 양이온이고요. 그 다음이 음이온, 그리고 양쪽성, 비이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세정력에 관련된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구분 짓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정력 안에는 세척력과 소독력 두 가지 다를 동시에 가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소독력 쪽으로 간다면은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첫 번째로 끄집어내 와야 되는 거고, 세척력 쪽으로 간다면 음이온을 먼저 끄집어내 와야 되기 때문에 양이온이 먼저다, 음이온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들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고요. 이 내용 자체는 그냥 없는 걸로 하시고 외우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팁 부분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계면활성제 종류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보시면 설페이트로 끝나는 것들, 설포네이트로 끝나는 것들, 그리고 카르복실레이트계 요런 세 가지가 음이온 계면활성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면활성제의 친수, 친유성 밸런스를 척도하는 HLB 값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즉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물하고 친하나 기름하고 친하나 값에 해당이 됩니다. 얻은 거하고 더 친하냐 이런 값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HLB 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용도에 보시면 HLB가 낮으면 소포제로 사용이 되고 높으면 우리가 가용화제로 사용이 되고 있죠. 높으면 가용화제로 쓴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HLB 값이 높을수록 친수성과 가깝다. 요거 한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낮을수록 친유성과 가깝다. 양쪽 다 외우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높을수록 친수성.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미셸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세제에서 보시면 요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자, 밑에 까만 게 요게 때예요. 때는 우리가 성질을 오일로 보고 있죠. 자, 요런 데다가 우리가 계면활성제를 요렇게 투입을 합니다. 계면활성제는 올챙이처럼 요렇게 생겼는데요. 머리 부분은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친수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꼬리 부분은 물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국물 자체가 물이죠. 물이기 때문에 물하고 친한 친수성이 머리부터 제일 먼저 꼬링을 해서 헤엄쳐서 갑니다. 어디로? 때한테로 가죠. 그 때한테로 갔는데 때가 물하고 성격이 틀려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엉덩이를 때 쪽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다 들어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붙으면 때가 뻥 떨어지죠. 떨어지면 이렇게 무수한 계면활성제들이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떠 있습니다. 즉 기름을 엉덩이 쪽은 소수성, 즉 그냥 기름이라고 할게요. 기름을 엉덩이 쪽에 가다 놓고 머리는 물 쪽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때가 물인 것처럼 이렇게 둥둥 떠 있도록 합니다. 즉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화장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화장품 만들 때 대표적인 게 물하고 오일하고 혼합해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오일을 엉덩이에다 가다 가지고 이렇게 계면활성제들이 다 코팅을 시켜 가지고 물인 척 하면서 동동동동 떠 있어요. 섞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주는 거죠. 분산을 다 시켜주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계면활성제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의 이 머리통에 있는 친수성 부분이 음이온이냐 양이온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음이온, 양이온, 양쪽성, 비이온 이런 말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엉덩이 쪽을 기름을 가다 놓고 얘가 공처럼 동그랗게 싸버리죠. 이건 반틈 딱 쪼개놨는 그림을 지금 표시해 놨는 거고요. 무수하게 많은 계면활성제들이
얘를 동그랗게 공처럼 감쌉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우리는 미셸 또는 마이셸이라는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요게 주관식으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자, 미셀이 형성되는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우리는 임계 미셸 농도 CMC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미셸은 한 번 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셸이라는 말 기억하시고요. 뭐 나는 영어를 잘해 이래가지고 영어 스펠링 외우고 막 이러시는데 시험 칠 때 보면 항상 한글로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글로 적으시오. 쉴 데 없이 영어 뭐 스펠링 외운다고 영어 스펠링 글자 한 개라도 틀리면 쫙 틀리는 거 아시죠, 그죠? 뭐 한글로 적으시오 안 적혀 있다고 해서 아 나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적을래 이래갖고 적다가 스펠링 한 개 틀려갖고 틀리지 마시고요. 사실 이 미셸이라는 말도 쉘을 뭐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다 맞다고 해주거든요. 미셸, 마이셸 뭐 영어를 한글로 읽는 거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한글로 적혀 있더라도 맞다고 해주기 때문에 영어 스펠링은 틀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유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유화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통용적으로 우리가 통합으로 사용을 할 때 보면 이제 유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가용화라고 하면 이 가용화제는 어떤 게 있다. 즉 계면활성제 안에 내가 가용화제와 유화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가용화라고 하면 물에 녹지 않는 난용성 물질의 향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이 물에 잘 녹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용화라고 했고요. 유화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액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액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물과 오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물과 오일을 섞어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려고 할 때 요 두 개가 섞인 것처럼 보이도록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유화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계면활성제가 유화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가용할 때 사용되는 계면활성제가 가용화제에 해당이 됩니다. 가용화제는 보시면 폴리솔베이트 그리고 PEG 뭐 이런 종류들 다양하게 이러한 것들이 있죠. 물론 여기 숫자들이 다 바뀌기도 하죠. 40, 60, 80, 뭐 20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솔베이트 계열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가용화제와 유화제의 종류에 대해서도 구분할 수가 있어야지만 되고요. 기존의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가용화 또는 가용화제라는 말, 유화 또는 유화제라는 말이 사용됐었습니다. 유화는 무엇인지 유화제는 무엇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유화를 할 때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가 유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외에도 분산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안료를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분산제라고 합니다. 요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격이 다른 두 액체, 즉 물과 오일을 섞는 거는 우리가 유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료는 고상이죠, 그죠? 고상을 액상에다가 분산시키는 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팁 부분에 보시면은요. 액체가 액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유화라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액체라고 표현하죠. 그 앞에 한마디가 더 있어야 되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액체 중에 액체 하나가 또 다른 액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유화라고 하고요. 기체가 액체 속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거품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 속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콜로이드라는 요 단어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자, 콜로이드는 자, 크기가 1에서 1000 나노미터, 다른 말로 하면 1 나노미터에서 1 마이크로미터인 불용성 물질이 분산된 상태로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그러한 물질의 형태 중에서 보면 졸 형태라든지 에어로졸, 그리고 에멀전, 하이드로졸, 거품, 이러한 상들을 다 합해 가지고 우리는 콜로이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상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다 합해 가지고 우리는 콜로이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콜로이드라는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액체에 분산된 고체를 조울이라고 부르고 있고, 기체에 분산된 액체를 에어로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요거는 위에 있는 거랑 묶어서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자, 유화액의 불안정한 상태. 우리가 화장품에서 보면 안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안정성에서 보면 유화의 불안정한 상태가 어떨 때를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에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야지만 안정성을 잡을 수가 있겠죠. 7회차 문제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 전에도 한 2번 정도 더 출제가 됐었습니다. 총 아마 3번 정도 출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유화액의 불안정한 상태. 우리가 유화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를 유화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격이 전혀 다른 물과 오일이 혼합되게 되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얗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유화액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 안정하게, 즉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점증제를 더 사용해서 점도를 더 높여준다. 그리고 유화제와 내상의 농도를 높여 내상의 점도를 높여준다. 그리고 입자의 크기를 작게 부숴가지고 분산상과 연속상의 밀도 차이를 줄여준다. 자, 이러한 것들이 화장품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 즉 화장품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보시면 원료를 투입 혼합하는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OW 제형을 만들 때와 WO 제형을 만들 때 보면 오일을 물 속에다가 집어넣고, 자, 물을 오일 속에 넣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지 마음대로 넣는다든지 반대로 하게 되면 미셸 자체가 반대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엉덩이에 오일을 가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덩이에 물을 가둔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투입하는 순서를 바꿔치기 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첨가물이나 휘발성 있는 원료, 향료, 향료는 우리가 휘발성 있는 오일에 해당이 되죠. 휘발성이 있는 오일. 자, 이러한 것들을 투입할 때는 우리가 냉각 후에 마지막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7회차 시험 문제에 보면 휘발성이 있는 오일을 처음 만들 때부터 투입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 부분에서 나왔었습니다. 본래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 앞부분에 넣어가지고 감소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교반기 RPM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유화를 만들고 유화 입자를 작게 부숴야 되는데 이 RPM 속도를 느리게 해버리면은 입자가 굉장히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자, 세 번째 보시면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유화의 상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내상과 외상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산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는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화 제품을 만들 때 보면은 기포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기포를 마지막에 빼주는 그러한 거를 해야 되는데 기포를 빼주지 않아도 기포 속에 있는 산소 때문에 산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는 제가 설명했는 것들이 여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시험 문제 종종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로션이나 크림 만들 때에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 안정적으로 못 만드는 방법. 물론 화장품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쉬운데 화장품을 전혀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화액 형태의 판별이라고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멀전의 유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멀전의 유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앞부분에 나왔던 안정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목소리가 조용조용 하다 보니까 졸고 있는 사람이 있죠? 예, 졸지 말고 눈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번쩍. 자, 에멀전의 유형. 우리가 로션, 크림처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에멀전, 유화 타입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에멀전이 뭐냐? 성격이 다른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만든 거를 우리는 에멀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유화나 에멀전이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타입에 보면 OW 제형, WO 제형, OWO 제형, WOW 제형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크림이나 로션 이런 것들은 보면 어떻게 만드느냐면 통에다가 물을 먼저 넣어요.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릇에다가 이제 오일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온을 한 뒤에 이 오일을 물 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요. 자, 여기서 보면 OW 제형, 즉 오일을 물 속으로 넣는다라는 뜻이죠. 오일을 물 속으로 넣는다. 우리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반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일은 물 속으로 넣는다. 물 속으로 수중 유형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유중 수형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하고. 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뒷부분에 있는 W, O 이런 것들이 국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일을 투입을 해가지고 오일을 이렇게 막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산을 막 시키는 거예요. 골고루 분산.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국물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는 외상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안에 막 이렇게 점처럼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뿌려져 있는 거. 얘네들은 어떻게 뿌려져 있어요? 오일은 원래 안 뿌려지잖아요. 그죠? 아까 어떻게 뿌려진다고 했습니까? 오일을 궁디에 가다 가지고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미실을 다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실로 형성을 해서 물인 척 하면서 물에 골고루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얘네들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들을 안에 가다 놨기 때문에 이거를 내상, 점을 찍혀는 거를 우리는 내상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상 궁디에는 기름을 가다 놨고 밖에 국물은 외상은 물이다. 그래서 외상은 물, 예, 그래서 내상을 외상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래서 OW제형이라고 하면 오일을 국물인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수중, 물 안에다가 기름을 넣었다. 수중 유형. 그럼 반대로 WO형이라고 하면 국물이 오일인 거죠. 국물이 오일이고 물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궁디에다가 이게 지금 궁디에 가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미셸 형태도 모양이 거꾸로 되죠. 거꾸로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통이 물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다 가다 놨는 게 물이고요. 그러니까 내상이 물인 거죠. 내상이 물이고 바깥에 국물이 오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WO 제형은 국물이 오일이에요. 그러면 국물이 물인 것과 국물이 오일인 거는 우리가 발라봤을 때 형태가 틀린 거예요. 왜? 국물이 물인 거는 바르면 당연히 수분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래서 수분 크림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유화 타입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굉장히 좀 오일리한 그러한 제품을 만들 때 보면 WO 제형으로 많이 만듭니다. 오일을 훨씬 더 많이 넣는다라는 뜻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만들 때 보면 OW 제형이냐 WO 제형이냐 따라서 국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화장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투입하는 게 순서가 다르죠. 예. 우리가 국물인 물인 경우에는 오일을 물 속에다 쑤셔 넣어야 되는데 뭐 반대로 쑤셔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정성이 박살난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안정성 감소시키는 요인에서 나왔었죠. 다상 에멀전을 보시면은요, OWO 제형, WOW 제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OW 어떻게 해요? 오일을 물에다가 쑤셔 넣은 거죠. 오일을 물에다가 쑤셔 넣어 가지고 만든 뒤에 요거를 다시 오일에다가 다시 쑤셔 넣은 거고요. 얘는 앞에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물을 오일에다가 쑤셔 넣어가 만들어 가지고 얘를 만든 걸 다시 물에다가 쑤셔 넣은 거죠. 예, 요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상 에멀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대부분 화장품은 우리가 파데를 만들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 사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일을 쓰지 않고 실리콘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SWS, WSW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만들고 있어요. 어떻든 OW, WO, OWO, WOW 제형 이런 것들이 유화 타입의 유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위에서 보시면 유화액 형태의 판별, 즉 국물이 물이냐 오일이냐 이거를 판별을 어떻게 하느냐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물이 물이면 수분감이 강하고 국물이 오일이면 오일감이 강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외관을 판별하는 경우 즉 발라보고 판별을 할 수도 있고요. 색소법에 의한 판별 즉 수용성 색소를 집어넣게 되면 국물이 만약에 수용성 OW 제형이라면 색깔이 되게 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색소를 투입을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희석법에 의한 것. 희석법은 국물이 물이라고 했으니까 물하고 혼합했을 때 잘 섞이게 되면 이거는 OW 제형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법 전기는 물에 잘 통하죠. 그죠? 그래서 국물이 물인 경우에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법으로도 우리가 유화액이 어떤 형태 OW형이냐 WO형이냐 이런 것들을 판별할 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보습제 시험 문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죠. 보습제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습제라고 하면 컨디셔닝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컨디셔닝제에도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자, 유연화제로 사용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분제, 휴맥턴트라는 말로도 쓰는데 수분제, 휴맥턴트라는 형태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수분 차단제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냥 피부 컨디셔닝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피부 유연화제로 사용될 때는 유연하게 하는 것은 오일 종류들이었죠. 그래서 오일 종류들이 유연화제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휴맥턴트 수분제로 사용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습제 중에서. 그러니까 즉 기름도 피부 보습을 주고 물도 피부 보습을 주지만 우리가 보습제 자체로 첨가물로 들어가는 것들이 제일 많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글리세린, 히알루론산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올유도 보습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 단어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폴리올류는 보습제로 많이 사용한다. 그냥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심심하시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분 차단제는 증발되는 걸 차단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기름 종류들이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기타 피부 컨디셔닝제라고 해가지고 기타 피부 컨디셔닝제로 그냥 분류를 해 놓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데 보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피부 장벽제죠. 피부 장벽제 같은 경우에 피부 장벽의 용도로 사용됐는데 보습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기타 피부 컨디셔닝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뭐 분류는 따로 모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피부 장벽제로 사용되는 게 대표적인 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피부 장벽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시험 문제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자, 글리세린은 삼가에 해당이 되고요. 삼가 알코올에 해당이 되죠.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보습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폴리올류가 있고요. 보습제가.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도 있습니다. 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어 명칭은 아니죠. 그죠?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염을 붙여가지고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히알루론산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올 때 다들 객관식으로 찾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요 용어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세라마이드는 우리가 다른 그 피부 장벽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보습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기타 보습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베타인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베타인도 보면 우리가 그 보습제로 싼 보습제로 좀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죠. 어떻든 이런 부분은 객관식으로 대표적인 보습제를 찾는 그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우리가 4단원에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조제할 때에 고객이 와서 뭐 보습을 좀 더 높여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보습제를 밑에서 찾는 거, 뭐 수용성 미백제를 사용해 주세요. 뭐 지용성 주름 개선제를 사용해 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원료를 찾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비타민 종류들 한번 볼까요? 자, 비타민도 보면 수용성, 지용성이 있고요. 사용할 수 없는 비타민도 있죠. 우리가 최근 7회차에 보면 비타민 L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비타민 L은 여기에 지금 보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까지 다 외우게 되면 시험 칠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지 막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비타민 C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1, B2, B3 이거 다 그냥 B로 그냥 보시면 돼요. 비타민 B5는 우리가 판테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타민 B6, B7, B7이 비오틴에 해당이 되고요. 비타민 B8은 이노시톨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비타민 B9, 비타민 B 10인가요? 12가 숫자 0으로 뭐죠? 12인가요? 어쨌든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C와 비타민 B는 다 수용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표시해드렸는 비타민 B5와 B7은 화장품 원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따로 외우셔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용성 보시면은 비타민 A, 레티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비타민 D, 칼시페롤, 비타민 E, 토코페롤, 비타민 K, 필로키논이라고 부르고요. 비타민 F, 리놀레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용성을 외우고 나머지는 수용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울 때 아데크
F 이렇게 외우거든요. 아데크 F. 아데크 F는 지용성이고 나머지 12는 수용성이고 그 외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알고 계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비타민 B3는 나야신아마이드라는 것도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야신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미백 기능성 물질에 해당이 되죠. 자, 밑에 보시면 나야신아마이드와 레티놀에 대한 설명도 해놨는데요. 레티놀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내용 문구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제가 괜히 이걸 구질구질하게 풀어놨나 싶기도 하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조금 수험생들한테 미안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뭐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내 거 본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보시면 자, 비타민 A 성분은 강 알러지로 인해서 밤에 사용되는 주름 개선 제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 함량은 우리가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보고에 해당되는 형태로 할 때는 2500 IU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지용성 성분에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보시면은 자, 레티노이드로 알려진 지용성 물질군으로 레티놀, 레틴알데하이드 및 레티노익 애시드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레티노익 애시드로 전환되는 과정은 비가역적이고 레티놀은 항산화 효능,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로 사용이 되고 열에도 불안정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티놀의 유도체는 레티닐 팔미테이트,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금 여기에 보면 요 내용 문구가 이렇게 나왔었고 밑에 유도체인 이런 게 나왔었고요. 정답은 레티놀, 비타민 A 이렇게 적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한글로 적으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로 표시했는 거는 틀렸다라고 나왔었어요. 우리가 주관식은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뒷부분은 그냥 대충만 보시면 되죠. 레티닐, 레틴 이런 말 들어가기 때문에 레티놀의 유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토코페롤은 비타민 E의 또 다른 말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토코페롤 같은 경우는 화장품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라는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는 사용 한도가 없습니다. 사용 한도가 없죠. 근데 토코페롤은 20%라는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이 나머지는 뭐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코페릴 아스테이트는 사용 한도가 없는 유도체에 해당이 된다. 그냥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아스코빅 애시드는 비타민 C를 우리가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유도체는 에칠 아스코빌 에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지금 보시면 다 아스코빌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아스코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스코빅 애시드의 유도체에 해당이 된다. 그냥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요. 물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외우시는 거는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자, 판테놀은 비타민 B5 성분을 말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DL 판테놀, D판테놀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장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L은 비활성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D판테놀은 다른 말로 뭐 덱스판테놀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쓸 때는 성적서에 표기되어 있는 표준어 명칭을 써야지만 되죠. 근데 성적서에는 보면 다 판테놀만 적혀 있더라고요. 덱스판테놀이라고 안 돼 있고. 자, 비오틴. 우리가 비오틴은 탈모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성 물질로 고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피리독신. 피리독신은 뭐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분자 화합물. 자, 고분자 화합물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점증제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보시면 점증제와 필름 형성제 이러한 것들이 고분자 화합물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증제는 주로 구화검, 검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아라비아검, 로코스트 빈검, 카라기난은 음이온에 해당되는 점증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이온. 이게 아마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잔탄검 굉장히 우리 많이 쓰는 그 대표적인 점증제에 해당이 되죠. 자, 덱스트란, 젤라틴, 콜라겐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점증제로 사용하고 있다. 점증제는 이러한 것들을 쭉 널려놓고 골라라, 점증제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증제 원료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보셔야지만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화장품의 안정성을 잡을 때 우리가 점증제를 많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점증제 보면 셀룰로즈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셀룰로즈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도 다 점증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점증제입니다. 폴리머, 카보머 우리 굉장히 많이 쓰죠. 손 소독제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 카보머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로에 겔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도 보면 카보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폴리커토늄 우리 샴푸에 좀 많이 사용되죠. 폴리아크릴레이트, 카복시 비닐 폴리머 여기도 보면 다 폴리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점증제에 해당이 된다. 점증제 시험 문제에 무조건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와요. 그래서 원료를 전체적으로 여러 번 읽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원료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은 일일이 못 외우기 때문에 제가 말했는 뭐 검이나 또는 셀룰로즈, 폴리머 그 외에는 카보머, 잔탄검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름 형성제는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보존제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죠. 보존제는 자, 우리가 보존제는 세균, 진균이 더 이상 번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버리는, 사멸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밑에 네모칸에 보시면 보존제 혼합 사용의 장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존제는 단독으로 한 가지만 쓰지 않고 두 가지 이상 혼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균, 진균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그 효과를 보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양을 좀 더 줄여서 피부 자극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미생물의 생성 억제, 사멸, 그리고 다양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양한 균에 대한 항균, 생성 억제 이런 것들을 노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화학적 항균, 항균력을 상승시킨다. 효과를 훨씬 더 좋게 한다는 거죠. 양은 적게 하고 좀 다양한 균의 항균력은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보존제를 혼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존제의 조건, 이거는 뭐 한 번만 읽어봐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보존제에 대해서 일부만 지금 적어 놨는데요. 이 보존제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보셔도 되고요. 또는, 2단원 전체 다 보고 나서 두 번째 되돌아왔을 때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메틸파라벤은 파라벤 사용되는 화장품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파라벤 중에서 하나죠. 뭐 프로필 파라벤하고 메틸파라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파라벤 여러분들이 어떻든 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메칠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이거 두 개는 뭐 논란이 돼가지고 좀 말들이 좀 많았었죠. 옛날 뭐 가습기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어떻든 단독으로는 안 되고 혼합물로만 사용할 수가 있고 배합한도는 0.0015%에 해당이 되고요. 둘 다 혼합물로 썼을 때에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의 혼합 비율은 3대 0으로 사용한다. 앞에가 글씨 긴 게 들어갔죠. 그죠? 앞에 글씨 긴 게 들어가고 3대 0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는데 주관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똑같아요. 보면 사용 한도가 0.0015. 그 다음에 3대 1로 사용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벤질 알코올 우리가 화장품에서 보존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가 배합 한도는 1%인데 1%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다시 재차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출제됐던 제품 그 문제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평균 3번 이상 출제가 됐는데 이 벤질 알코올의 1%는 딱 한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벤조익 애시드 및 그 염류 및 에스텔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도 화장품 원료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실제로는 벤조익 애시드보다는 염류에 해당되는 소듐 벤조에이트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벤조익 애시드 자체가 배합 한도가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2.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듐 벤조에이트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시드로서 사용 한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소르빅 애시드 및 그 염류 보시면 이것도 소르빅 애시드보다는 염류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포타슘 소르베이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듐 벤조에이트와 포타슘 소르베이트는 우리가 회차가 뒤로 넘어가면서 아마 한 5회차 때부터 아마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사람들이 이 실제로 그 실전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사용되는 원료들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소르빅 애시드의 그 염류에 해당되는 포타슘 소르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용 한도가 0.6%에 해당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 코로나 때 이 알코올 파동 사건 때문에 이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를 물에다가 혼합해서 손을 소독하는 그런 용도로 유럽에서 많이 뜨면서 우리나라도 막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쓰기 편하게 하려고 이 스프레이로 손에 뿌려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자기 어떤 조항을 하나 붙였죠. 이게 콧구멍으로 들어갈까 싶어서 아마 그 가습기 사건이 굉장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는 분사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우리가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보존제로도 사용되지만 기능성 물질로도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죠. 여드름 관련된 제품이나 아니면 뭐 탈모 관련된 제품이나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주의사항이라든지 배합 한도 이런 부분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크 피르치온. 징크 피르치온은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출제가 됐어요. 징크 피르치온. 화학 기호를 표시를 해놨었고요. 아연이라는 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연이 나오는 원료는 징크 피르치온하고 징크 옥사이드하고 두 개 나오죠. 징크 옥사이드는 자외선 차단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징크 피르치온은 우리가 비듬균 때문에 샴푸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씻어내는 제품군에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성 물질로 쓰기도 하고 또는 보존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 설명이 나오고 우리가 화학식 기호가 있었고요. 어떤 원료에 해당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징크 옥사이드 적어가지고 틀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페녹시에탄올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페녹시에탄올 보존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배합 한도가 1%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크림바졸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산화방지제 보면은 뭐 BHA, BHT 같은 경우 우리 일반적으로 뭐 향수에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대부분 화장품에는 토코페롤이나 또는 토코페릴 아스테이트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리고 토코페롤은 사용 한도가 있고 토코페릴 아스테이트는 사용 한도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몽시 추출물 이런 것들도 산화방지제에 해당이 된다. 자, 금속이온 봉쇄제. 자, 금속이온 봉쇄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화장품 만들 때 보면 정제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죠. 이러한 미네랄 성분 안에는 금속 이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 이온들은 그 알칼리와 만나게 되면은 이 우리가 왜 비누 사용하면 비누때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보면 이 가에 들어붙어 가지고 우리가 이 수세미로 문질러도 막 이렇게 고무처럼 발리고 잘 씻기지도 않죠. 비누로 씻고도 잘 안 지고 이렇게 말하는 비누때가 바로 그 금속 비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금속 이온은 금속 비누로 바뀌게 되면은 이 고무처럼 누르붙어요. 그러면 화장품에도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되면 처음에는 사용했을 때 괜찮았는데 얘가 나중에 모공을 맞게 되면은 우리가 트러블이 유발되겠죠. 그래서 화장품 자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금속 이온들이 금속 비누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바뀌지 않도록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속 이온 봉쇄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속 이온 봉쇄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무슨 원료인지 찾는 게 나왔었어요. 금속 이온 봉쇄제의 대표적인 거는 EDTA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원료 아무거나 한 개 적으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EDTA라고 적어도 정답으로 다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EDTA는 금속 이온 봉쇄제다. 또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고 금속 이온 봉쇄제를 정답으로 적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뭐 디소디움 EDTA, 뭐 테트라소디움 EDTA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EDTA 들어간 것들은 금속이온 봉쇄제다. 이렇게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알칼리제에 대한 거 여기 시험 문제 이제 점점 계속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pH 조절제는 이렇게 알칼리제와 산성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알칼리제는 말 그대로 알칼리 성격을 띠고 있어 가지고 pH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TEA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하면 수산화 칼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성가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하면 가성소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관식으로 7회차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이 두 가지는 보면 우리가 비누를 만들 때 비누화 반응을 일으킬 때도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칼리제에 해당이 되고요. pH를 조절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는 우리가 중조, 베이킹 소다 뭐 이런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얘 성격 자체가 알칼리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에다가 산성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산성제 대표적인 게 시트릭 애시드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시트릭 애시드를 넣어 가지고 반응을 일으켜서 발포로 만들기도 합니다. 시트릭 애시드는 구연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비타민 C가 거의 한 60% 이상 함유되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우리가 발포 비타민 C를 만들 때 보면 이 비타민 C라는 원료에다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넣어가지고 발포시켜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어떻든 이거는 다른 말로는 베이킹 소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용도가 보면 주로 연마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뭐 천연 뭐 청소제 뭐 이런 걸로도 뭐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치약에서 연마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연마제라고 하면 치약 그 이빨에 있는 치석이나 이런 것들을 문질러 주는 역할, 즉 흔히 사포, 떼빠, 떼빠는 사투리인가요? 사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조가 완전히 물에 안 녹는 거죠. 그죠? 입자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화장실 청소할 때 보면 이렇게 문지르면 때가 진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베이킹 소다를 넣어 갖고 세탁세제 돌리면은 세탁기 안에 흠집이 굉장히 많이 나고 설거지를 했을 때 고급 그릇이 다 끓여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죠. 예,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는 알카리성 제품으로 연마제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선다에서 제품의 성격에 관련돼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객관식으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알지닌은 아르기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즘 뭐 건강식품으로 많이들 먹고 계시죠. 알지닌은 우리가 pH 조절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점정제에서 보면 카보머를 중화시켜 가지고 좀 더 점정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알지닌만 꼭 중화제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알카리제는 전체 다 그 산성물질의 점정제를 알카리성으로 조금 더 바꾸기 위해서 산성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 중화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pH 조절제 더하기 중화제로 사용된다. 알카리제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시험 문제에 우리가 pH에 대해서 출제가 됐을 때요. 어떻게 나왔느냐면 산성도가 2가 나왔는데 얘를 산성 pH 5를 만들려고 한다. 어떤 원료를 넣어야 되냐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알카리제하고 산성제하고 짬뽕으로 섞어 놓고 그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산성을 좀 더 낮추는 거잖아요. 그죠? 산성도를. 그래서 낮추는 거기 때문에 알카리제를 투입하는 게 맞는데요. 이걸 산성제로 적어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알카리제를 찾아서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알카리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산성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산성제는 대표적으로 시트릭 애시드도 있고 뭐 비타민 C를 넣어도 되고요. 뭐 식초를 넣어도 되겠죠. 자, 향료 종류. 너무 지겹죠. 그죠? 화장품 원료가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겨운 것도 좀 많은 거는 맞습니다. 자, 동물성 향료, 식물성 향료. 우리가 뭐 보통 보면 뭐 동물의 그 뭐 배꼽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데서 뽑아가지고 뭐 건강식품으로 쓰기도 하고 향으로 쓰기도 하죠. 그리고 식물성은 뭐 꽃의 뭐 다양한 부위에서 추출해 갖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물성 향료는 보면 우리가 과일의 껍데기 같은 경우는 주스처럼 빵 눌러 가지고 짜거든요. 그래서 뭐 오렌지 향, 레몬 향 이런 것들 보면 껍데기를 눌러 가지고 밑에 물은 버리고 위에 오일만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뭐 식품, 식향으로 쓰기도 하고요. 일반 향수 만들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각 압착법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많은 추출법은 수증기 정류법이라고 해서 찜통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에 물 넣고 채반 위에다가 뭐 허브나 이파리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찌면은 전기가 나오죠. 그 전기를 냉각시켜서 똑똑똑 떨어지면 그걸 딱 받아요. 그러면 물은 꽃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오일은 에센셜 오일로 사용되는데 그렇게 추출하는 방법을 수증기 정류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매 추출법은 물 대신에 용매제를 넣어가지고 만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장미나 자스민 이런 것들 보면
수증기 정리법을 했을 때는 너무 적은 양의 오일이 나오기 때문에 용매를 넣어서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오일은 우리가 앱솔루트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로즈 오또 이렇게 부르면 수증기 정리법이고요. 로즈 앱솔루트 이렇게 부르면 용매 추출법으로 만든 건데, 용매 추출법으로 만든 거는 그 용매 자체의 색깔 때문에 오일 색깔이 빨간색으로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냉침법, 온침법, 초임계 추출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임계 추출법은 우리가 그 뭐예요? 그 압력으로 이거를 뽑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뭐 산패도 안 되고 또 뭐 높은 열로 하는 게 아니라서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요즘은 초임계 추출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임계 추출법, 이게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초임계 추출법.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압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초임계 추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온에서 압력을 가해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지는 못해서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요. 일반 오일에 비해서 초임계 추출법으로 추출된 오일들이 대부분 한 두세 배 정도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는 이산화탄소 추출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 보면 두 개의 이소프렌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렇게 설명 나오죠. 모노테르펜이라는 게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굉장히 고난이도 시험 문제였었죠, 그죠? 시트랄, 멘톨, 장내, 리모넨, 미르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향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죠. 이 중에서 보면 뭐 알러지 물질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냄새를 내는 이런 다양한 구성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 그리고 리날룰, 시네올에 수분 매개 자유도, 그리고 초식동물 기피 작용 기능 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든 두 개의 이소프렌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모노테르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모노테르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제 어렵게는 재출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시험 문제가 3회차, 4회차가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그 정도로는 이제는 출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거부 반응 내지는 거의 뭐 테러하다시피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죠? 데모까지 갈 가능성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하장 법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출제는 안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색소. 자, 화장품에 사용되는 색소는 색조 화장품의 피복력을 갖게 하여 색채를 부여하거나 자외선을 방어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떻든 색소 부분에서 나오는 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주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죠. 자, 타르 색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콜타르, 중간 생성물에서 유래되거나 유기 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우리는 타르 색소라고 한다. 주관식으로 나갔었어요. 콜타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타르 색소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순색소, 중간체, 희석제, 기질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포함하는 건 아까 타르 색소에 해당이 됐었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색소만 있는 거를 우리는 순색소라고 부르고 있다. 자, 레이크는 타로 색소에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바륨, 칼슘, 스트론튬 또는 지르코늄 등을 흡착시켜서, 즉 염을 흡착시켰다는 뜻이죠. 염을 협착시켜 놓는 거를 우리는 레이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타르 색소가 대부분 수용성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염을 붙여가지고 수용성이 아닌 불용성으로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불용성으로 만들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수용성으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샤도우를 발랐는데 뭐 오늘 파란색을 발랐어요. 근데 이게 뭐 수용성이면 색이 물들어가지고 예, 눈두덩이가 퍼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안 씻겨. 그럼 골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레이크로 염을 붙이게 되면 얘가 안 녹으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닦아내면 싹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색조 화장에 쓰기에 편하도록 레이크로 만들어서 염을 붙여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르가 염이 붙으면 레이크가 된다. 자, 기질. 레이크 제조할 때에 순색소를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석제. 색소를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색소가 너무 이 색깔이 진하면은 우리가 화장품 만들 때 아주 연한 핑크색을 만들고 싶은데 한 방울만 넣어도 너무 진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를 연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혼합시키는 성분을 우리는 희석제라고 한다. 뭐 수용성은 대부분 뭐 물이나 폴리올유나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고 있죠. 자, 눈 주위라고 하면 눈 주변에 있는 눈썹 아래쪽, 피부, 눈꺼풀, 속눈썹 및 눈을 둘러싼 뼈의 능선, 이런 주위들을 우리는 눈 주위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레이크 중에서도 우리가 알미늄을 흡착시킨 색소를 알미늄 레이크라고 부르고 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색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 주관식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 자, 화장품의 색소에서 보시면은요, 이 무기한료 중에서 우리가 이 체질한료, 착색한료, 백색한료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요런 종류들이 체질한료다라는 거. 얘는 착색한료, 그 다음에 백색한료는 우리가 백색제로 사용되는 거죠. 이산화티타늄이라고 하면 티타늄 디옥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산화에는 다른 말은 징크옥사이드잖아요. 예, 우리가 다 자외선 차단제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거는 징크옥사이드. 자, 체질한료 중에서 보면 마이카라는 게 있고요. 탈크라는 게 있고 카올린이 있고, 시험 문제에 2번 출제가 됐고요. 이 특성에 대해서 나오고 운모라고 불리기도 한다. 활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마이카와 탈크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과 그리고 탈크를 다른 말로 활석이라 부르고 마이카를 운모라고 부르고 카올린은 고룡토로 불린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단골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라이코펜은 뭐 토마토에 추출했다는 거 여러분들 뭐 건강식품 많이 먹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합성해서 나온 것도 있고 미생물로 나온 것도 있다. 한 2, 3년 전인가요? 이게 보강돼서 나왔길래 제가 여기다가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수업이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화장품 원료는 가깝게 계신 분들이 아니면 원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원료 명칭을 너무 정확하게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시험 문제는 무조건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얘가 수용성이냐 유용성이냐 점증제냐 보습제냐 이런 구분을 일단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에서는 어떤 걸 외워야 되는지, 우리가 대표적인 보습제는 아까 제가 히아루론산하고 글리세린이 대표적인 보습제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답으로 시험 문제 항상 출제가 돼요. 그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좀 이렇게 달달달 외우듯이 막 적으면서 외우는 것보다 그냥 대충
외우듯이 그냥 반복적으로 여러 번 단어를 읽어보는 게 시험 문제를 훨씬 더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